루비 책밤. 오만과 몽상. 지은이 박완서. 낭독 성우 루비. 1. 지옥에서의 한철. 바로 이웃에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좁은 골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집이라기보다는 겨우 의지간도 될 뚱말뚱한 오막살이들이 벽을 함부로 헐어내고 순댓집이나 국수집을 차리니까 큰 길에서 시장 경비원한테 쫓겨들어온 리어카 장수나 광주리 장수까지 눈치껏 엉덩이를 붙이고 하루벌이를 하려 들었다. 그러는 사이에 가느다란 골목은 늦바람 도진 오입쟁이처럼 걷잡을 수 없이 달떠서 하루하루 시끄럽고 더럽고 활기 있어지기 시작했다. 그래 봤댔자 시장의 꼬리 노릇이 고작이었다. 생긴 것도 그랬고 앉은 자리도 그랬다. 골목은 시장에서 생겨나는 온갖 더러운 걸 배출해내는 뒷문을 바라보고 열려 있었다. 무거운 채가방 때문인지 코코아빛 세무 잠바를 걸친 현의 어깨는 삐딱했다. 지쳐 보이면서도 만만찮은 완력이 엿보였다. 그는 골목을 들어서면서 내일은 어떡하든 자취방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일 하고 벼르는 지가 벌써 달포를 넘기고 있었다. 그는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니었다. 조금이라도 수틀리기가 무섭게 자취방을 옮겼었다. 자취생활 5년 동안에 수없이 거친 누추한 자취방들을 그는 일일이 기억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 그가 이 골목에선 1년이나 넘어 정착해 살았건만 떠나기를 망설이고 있다. 복덕방 영감을 따라 현이 처음 이 골목에 들어설 때만 해도 이 골목은 아직 시장의 꼬리가 아니었다. 고만고만한 작은 집들은 생전 손을 대거나 볕이 든 일이 있었을성 싶지 않게 썰렁하고 퇴락해 있었다. 방값이 쌓여야 한다는 게 방을 얻으러 다닐 때마다의 그의 오직 하나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가 옮겨 다닌 동네는 다 비슷비슷했다. 그러나 이 골목은 비슷비슷한 거 이상이었다. 어느 모퉁이에서 곧 남상이가 바지 뒷주머니에 양손을 찌르고 양 어깨를 구부정하니 추스르고 침을 찍찍 뱉으며 걸어 나올 것 같았다. 그는 복덕방 영감에게 동네 이름을 물었었다. 물론 남상이네가 사는 동네는 아니었다. 그는 그 골목이 남상이네가 살던 골목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에 재수 옴붙었다고 뇌까렸지만 이 골목에서만은 오래 사라져야 할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가 남상이하고 절교한 진 6년이나 되건만 그는 아직도 남상이를 의식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남상이라는 단 한 사람의 관객을 위한 쇼인지도 몰랐다. 아, 남상이라는 관객만 없다면 나의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었을까. 이렇게 그는 남상이라는 관객 없는 그의 인생을 동경했지만 그 유일한 관객으로부터 노연할 엄두도 못 냈다. 실상 그가 마음만 그렇게 먹으면 당장이라도 노연할 수가 있으련만. 왜냐하면 남상이를 그의 인생의 관객으로 지명한 건 바로 그 자신이었으니까. 현과 남상이는 단짝이었다. 같은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 말고 둘 사이엔 거의 공통점이 없었다. 현은 한옥과 양옥 두 채로 된 큰 저택에 살고 있었고 남상이는 빈촌의 어둡고 퇴락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 셋집이었다. 현은 키 크고 힘세어 보이고 남상은 작달막하고 주눅들어 보였다. 현은 문과여서 장래 시나 소설을 쓰기를 꿈꾸었고 남상은 이과여서 의사가 되는 게 소망이었다. 이렇게 서로 아주 다르면서도 한결같이 친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우정은 속기스럽거나 방편적인 것이 아닌 서로의 인간성 속의 순수한 본질끼리의 이해와 애정관계처럼 보였다. 나보기에도 그랬지만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현은 자기 집에 2개의 자기 방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한옥 속에 있었고 하나는 양옥 속에 있었다. 2개의 방은 각각 남상이네 집 한 채가 들어앉을 만큼 넓었고 쾌적했다.
한옥 속의 방은 잠자고 휴식하고 생각하기 위한 편안한 장소로 꾸며져 있었고, 양옥 속의 방은 공부하고 친구들 맞이하기 좋도록 학구적이면서도 사교적인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 모자라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양옥 2층에 있는 그의 방 베란다에서 팔을 뻗으면 아름드리 은행나무의 가장귀를 만질 수도 있었다. 은행나무도 철 따라 변했다. 은행나무 때문에 아, 가을인가 봐 하기도 하고 벌써 봄이 왔구나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선 그만큼의 관심도 없었다. 그는 학교 밖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남상인에서 보냈다. 집 나오긴 쉬었다. 그가 집에 있는 걸 보면 식구들은 도리어 걱정스러워했다. 너 왜 과외 공부 안 가니? 그러나 그게 식구들의 그에 대한 관심의 한계였다. 그는 집 밖에서 지내는 모든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타낼 수가 있었다. 남상인에는 7 식구가 방 2칸짜리 셋집에서 살고 있었다. 남상인은 할아버지하고 같은 방을 쓰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졸창 이부자리를 펴놓고 드러누웠다 앉았다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할아버지의 숨소리는 녹슨 기계 소리 같았다. 요란하고 불규칙하고 곧 멎을 것처럼 아슬아슬했다. 남상인은 공부를 열심히 했다. 현의 참고서를 가지고 수학 문제도 풀어보고 영어 문법도 익혔다. 현은 자기의 참고서를 몽땅 내주고 소설을 읽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앞으로 쓸 소설이나 시의 제목을 생각하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가끔 가뜩이나 시든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온몸을 펌프질하듯 힘겹게 들까불며 기침을 할 적이 있었다. 기침이라기보다는 발작이었다. 아무도 못 말렸다. 그러고 나서 뱉어내는 할아버지의 가래침은 녹물처럼 탁하고 검붉었다. 마치 할아버지의 가슴 속의 모든 기관이 푸석푸석 녹슨 쇠붙이로 되어 있어 그게 고장나서 한바탕 요동을 치고 난 것 같았다. 또 한 칸의 방도 남상이의 누이 동생들이 저희끼리 싸우거나 어른한테 대드는 소리로 잠잠할 날이 없었다. 누이 동생들은 남상이와는 닮지 않아 매우 호전적이었다. 고구마 반쪽, 빤스, 양말. 그런 하찮은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핥히고 머리끄덩이를 끄들고 무섭게 싸웠다. 그걸 말리는 부모한테는 왜 낳아놓았냐고 대들었다. 흥, 낳아놓기만 하면 부모 노릇 다 한 줄 아남? 하고 콧방귀를 뀌기도 했다. 끔찍한 계집애들이었다. 현이 나이 또래의 젊은 남자애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친구의 누이 동생이라는 친근한 이성에 대한 감미로운 그리움이 먹혀들 여지가 조금도 없을 만큼 그 계집애들은 속속들이 못돼 먹었었다. 남상이 아버지는 도배장이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잣을 까는 부업을 했다. 아버지는 일을 나가는 날도 있었고 안 나가는 날도 있었다. 봄, 가을은 일 나가는 날이 더 많았고 여름, 겨울은 안 나가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잣 까는 일은 1년 12달 고르게 있었다. 조그만 잣집게로 온종일 서두르지도 게으르지도 않게 잣을 깠다. 현이는 언젠가 그 여자가 곤히 자면서 잣을 까는 걸 본 일이 있다. 처음엔 눈을 내리깔고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깍듯이 인사하고 남상이 있느냐고 물어봤었다. 그 여자는 현이를 거들떠도 안 보고 잣 까는 일을 규칙적으로 계속했다. 남상이가 나와서 웃으면서 어머니는 주무신다고 말했다. 정말 그 여자는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손은 잠들지 않고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잣 까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남상이의 부모는 서로 남남끼리처럼 냉담해 보였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자야 아기가 생긴다는 망고의 진리조차 그들만 보면 의심스러워질 만큼 그들은 서로 얼음과 숯처럼 어울리지 않았고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을 보면 잘 싸우는 부부가 얼마나 의좋은 부부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남상이는 이런 집의 맏아들이었다. 남상이는 장래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가 까다로운 수학 문제에서 단 하나의 정확한 답을 얻어내기 위해 시험지를 수없이 허비하면서 온몸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은 착하고 아름답고 고적해 보였다.
현이는 그런 친구를 바라보기를 즐겼다. 그에게 있어서 친구의 집의 가난과 불화와 병고는 친구의 그런 모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암울하고 모호한 바탕세계에 불과했다. 의사 남상이. 언젠가 친구는 의사가 되고 그는 이런 제목의 소설을 쓸 작정이었다. 그는 하루에도 몇 가지씩 수없는 소설 제목을 만들어내고 곧 실증내고 잊어버리곤 했지만 의사 남상이만은 변함없이 그의 내부에서 보석처럼 빛났다. 남상이가 의사가 되기 위해선 그의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구체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 남상인의 식구 중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들은 매우 실질적이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이 아닌 일은 헛된 일이었다. 헛된 희망을 안 가졌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도 안 했다. 남상이는 미구에 그에게 닥칠 이런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결코 그의 도움을 호락호락 받아들일 것 같진 않았다. 남상이가 보는 참고서는 거의 다 현의 것이었지만 각별히 곱게 다루어 안 볼 땐 반드시 선반에 모셔놓고 중요한 대목은 노트에 베껴놓고 다시 보지 절대로 책 속에 언더라인을 치거나 책장을 접어놓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현은 자기의 호의가 친구의 이런 결벽성과 맞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리라는 것까지 진작부터 생각해놓고 있었다. 임마, 내가 의사가 돼야 내가 의사 남상이를 쓸 거 아니야. 너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나를 위한 투자야. 부담 느낄 거 하나도 없어. 적어도 노벨상감이니까. 상금만 해도 내가 투자한 것에 몇십 갑절을 뽑고도 남을 테니까. 이런 치기만만한 대사를 여러 가지로 감정의 변화를 주어가며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친구에 대한 애정을 최대한으로 감추고 삭막하고 불량스러운 말투를 써보기도 하고 가벼운 농지거리처럼 해보기도 하고 성의껏 설득하는 투로 해보기도 했다. 아직 어느 것도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아직 그걸 써먹을 때도 돼 있지 않았다. 예비고사 날이 임박한 어느 날이었다. 현이 언제나처럼 과외 공부간답시고 책 몇 권 끼고 남상인의 골목으로 들어서서 그 불규칙한 굴곡을 꼬불꼬불 꼬부라지고 있을 때였다. 불쑥 남상이가 나타났다. 어디서 났는지 제법 빛바래고 여기저기 해진 곳을 재봉틀로 박아 누빈 청바지를 꿰입고 그 뒷주머니에 양손을 찌르고 양 어깨를 구부정하니 추스른 사이로 모가지 역시 앞으로 구부정하니 길게 빼고 현을 잔뜩 째려보고 있었다. 골목의 불량배가 만만한 먹이를 만난 것처럼 그 눈은 매정했고 호시탐탐하다. 현은 영문을 몰랐지만 필시 무슨 장난을 꾸미고 있으려니 싶어 조금 경계를 하면서도 피식 웃었다. 웃어? 남상이가 차디찬 쇳소리로 별렀다. 눈은 더욱 비정해지고 평소 애매모호하게 흩어져 있던 이목구비가 제자리에 정돈되어 일사불란 어떤 표정을 만들고 있었다. 그건 증오의 표정이었다. 현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으로 몸을 떨었다. 그러나 짐짓 태어난 척 서툴게 굴었다. 자식, 뭐 못 먹을 걸 먹었냐? 형님도 못 알아보고. 닥쳐. 남상이는 비수를 휘두르듯이 날카롭고 차갑게 말하더니 침을 찍 뱉었다.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이빨로 혀를 무는 신용을 하면서 찍 내뱉는 침은 두 갈래로 멀리 튀었다. 현은 남상이의 이런 영문모를 행패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다. 그에겐 규칙적인 운동과 훌륭한 영양식으로 다져진 체력이 있었고 완력에의 충동 같은 것도 충분히 비축돼 있을 터였다. 그는 책을 내동댕이 쳤다. 그러나 그가 남상이 멱살을 잡기 전에 그의 멱살이 먼저 남상이에게 잡혔다. 그보다 훨씬 키가 작은 남상이는 그의 멱살에 거의 온몸으로 매달려 있었다. 남상이는 너무 필사적이었다. 현은 남상이를 뿌리치지 못했다. 힘이 달렸는지 투지가 달렸는지 아무튼 그는 자기보다 키도 작고 힘도 붙이는 남상이에게 질질 끌리다시피 해서 골목을 돌고 돌아 남상이네를 지나 으슥한 모퉁이에 당도했다. 남상이의 창백한 이마엔 식은땀이 번들대고 있었다. 어깨로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처음 현을 째려볼 때의 제법 그럴듯한 폼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현은 멱살을 잡혀 끌려온 주제에
그런 남상이를 측은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연극을 빨리 끝내주길 바랐다. 그러나 남상이의 눈은 이제부터라는 듯이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예비고사 안 본다. 대학에 안 갈 거니까. 나는 더 이상 나를 속여먹지 않을 테다. 현은 이제야 때가 왔구나 싶어 마음을 놓으려 했지만 남상은 자빠진 상대를 일으켜 세워 다시 때려눕힐 때처럼 포악해져서 말을 계속했다. 대학은 잘난 돼지 새끼들이 나간다. 그러니까 넌 갈 수 있지만 난 못 간다. 난 못난 사람 새끼니까. 넌 왜 잘난 돼지 새끼고 난 왜 못난 사람 새끼인지 가르쳐줄까? 이제 남상이의 이상한 짓거리가 연극일 가망은 없었다. 현은 이제 남상이에게 멱살을 잡히고 있지도 않았다. 남상이 역시 현을 일방적으로 깔보고 있지도 않았다. 둘은 날카롭게 대립했다. 둘의 우정은 이제 일말의 비애가 되어 겨우 그 흔적을 남기고 있을 뿐 둘의 대립은 어디까지나 살벌하고 진지했다. 너의 고조할아버지가 높은 벼슬 하며 친일하는 동안 우리 고조할아버지는 이름 없는 백성으로 동학군이었다. 우리 고조할아버지는 억울하게 효수당해 까마귀 밥이 되고 너희 고조할아버지는 매국한 돈으로 일신의 부귀를 누리다 죽어서도 국상처럼 호사스러운 장사를 지냈다.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중국 땅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했다. 너의 증조할아버지는 매국한 아버지의 공으로 일본 천황이 주는 자기를 받고 중추원 참의가 되어 그 영화가 극에 달했다. 해방이 됐다. 그렇다고 너희 집과 우리 집 처지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진 않았다. 너의 증조할아버지도 우리 증조할아버지도 복족해도 해방 전에 돌아가셨다. 매국노도 독립투사도 의족해 저세상으로 가고 남은 건 매국노의 아들과 독립투사의 아들뿐이었다. 매국노의 아들이란 치욕도 독립투사의 아들이란 영광도 눈 깜빡할 새 지나갔다. 매국노의 아들은 훌륭한 교육을 받은 몸이었고 독립투사의 아들은 홀어머니 손에서 겨우 까막눈이나 면한 신세였다. 더군다나 피는 못 속여. 매국노의 자손은 선천적으로 권력지향적이었고 투사의 자손은 선천적으로 권력저항적이었다. 인재가 귀할 때 학벌 좋고 처세에 능한 매국노의 자손은 순풍에 돛단 듯이 관운을 타고 무식하고 반골기질만 강한 투사의 아들은 굶기를 밥 먹든 하면서도 오기는 살아서 세상 돌아가는 꼴에 한탄만 일삼다가 제 자식 공부 하나 제대로 못 시키고 나이만 먹어갔다.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 할아버지지. 우리 할아버지가 채 늙기도 전에 망령이 난 사람같이 비굴해져서 이 세상에 빌붙어 보겠다고 들고 나온 게 뭐게? 독립투사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였어. 그 무식하고 헐벗은 꼴을 해가지고. 남상이의 입가에 실지렁이 같은 조소가 기었다. 현은 얼른 눈을 딴 데로 돌렸다. 그걸 가지고 산지 사방으로 다니며 하도 나발을 부는 게 어느 마음씨 좋은 기자 눈에 측은해 보였던지 신문의 가심란에 독립투사 아무개 아들의 영락상이 보도되고 할아버지는 어떤 관청의 수의 자리를 얻었지. 아버지가 독립투사면 독립투사지. 무식쟁이 무제주꾼을 뭘 시키겠어. 수의 자리라도 감지덕지할 수밖에. 그렇잖아? 설사 독립투사인 증조할아버지가 살아계셨대도 이 나라는 독립됐겠다. 뭘 할 게 있겠어. 이 시대는 투사의 시대도 아니지만 투사의 아들의 시대도 아니거든. 할아버지가 수의 자리를 얻고 보니 독립투사의 아들 중 수의 자리면 수준급 출세더래. 투사의 자손 중 수의가 그렇게 많더라는군. 할아버지는 스스로의 시리를 위로하는 방법으로 투사 아무개 씨 아들은 어디 수의, 아무개 어른의 아들은 어디 수의하고 꼽고 앉았는 게 일이었지. 아무튼 그렇게라도 해서 이 사회에 빌붙을 수 있었던 몇 년 동안이 할아버지의 일생 중 가장 행복한 시기였지. 그러나 이미 자식의 교육의 기회는 놓친 뒤였고 당신의 정년도 너무 빨리 다가왔지. 너도 알지?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폐인이 되어 누워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인 우리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서 생계를 이어나가도 매국노의 후손인 너희 집의 번영에 대해선 더 잘할 테고 너희들 매국노의 후예들의 번영의 원인은 결코 좋은 학교 교육에만 있는 게 아닐 거야. 대대로 자손들에게 몸소 보여주는 세상 돌아가는 낌새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안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런 희한한 감각은 아마 너희들에게만 유전되고 있을 거야.
그런 감각 없이 학교 교육만 가지고 출세와 돈을 바라보기에 비교적 쉬운 걸로 내가 생각해낸 게 의학 공부였어. 그렇지만 내가 무슨 수로 그 긴 공부를 할 수 있겠니? 현실을 직시하건대 난 지금 공업전문학교 갈 형편도 못 돼. 독립투사의 후예에겐 아직도 대학 교육은 금단의 것이야. 내 자식 때에 가서나 그 억울한 금기가 풀리려나 몰라. 나는 결코 내 새끼에게 조상이 독립투사였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을 거야. 너도 봤지? 우리 할아버지 머리맡에 붙어있는 빛바랜 사진을. 하도 여럿이 찍은 옛날 기념사진이라 누가 누군지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지.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맨 가운데 앉은 분이 김구 선생님이라는 건 분명해. 나에겐 그것만 분명한데 할아버지에겐 그 뒤에 서 있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분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증조 할아버지란 것도 분명하지. 현이도 그걸 본 생각이 났다. 그 사진은 그 침침하고 누습한 방 할아버지 머리맡에 붙어 있었다. 그건 사진이라기보다는 부적 같은 느낌을 주었다. 부적을 보고 거기 써 있는 문자를 해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듯이 그 사진을 보고 거기 녹두할 만한 크기로 촘촘히 들어앉은 사람의 얼굴을 판별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를 않았다. 사진이 낡은 양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란 걸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이 김구 선생이란 걸 듣기도 처음이었다. 그 노인은 왜 그 사진을 머리맡에 붙여놓고 있었을까? 그 사진 속 녹두할 만한 얼굴 중에 하나가 자기의 부친이라는 게 녹슨 기계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운 숨을 쉬고 녹물 같은 가래침을 뱉어내기 위해 질식할 것처럼 무서운 기침을 해야 하는 병상의 노인에게 과연 무슨 뜻을 지니는 것일까? 그 한 장의 사진으로 하여 노인의 참담한 병상은 위로를 받는 것일까? 조소를 받는 것일까? 그건 조화일까? 부적일까? 한때 나는 너희들 매국노의 후손인 살찐 돼지 새끼들을 모조리 끌어다가 그 사진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리게 하고 싶다는 헛된 열망으로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었지. 어렸을 때 일이야. 지금은 늙었어. 가난한 집 자식은 쉬이 늙어. 돼지가 사람의 조상한테 경배를 할 줄 알면 돼지가 아니란 것 좀 알만해졌어. 나도 경배 안 할 거야. 나도 돼지가 되고 싶은지도 몰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사진도 없애버릴 거야. 그거 할아버지 대의 빈곤과 무능을 변명하고 장식하는 걸로 좋게 그 다음 대가 못나고 가난한 것까지 그것에게 핑계대게 하고 싶지 않아. 남상이는 말을 마치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현은 남상이가 담배를 피우는 걸 처음 보았다. 그날로 배운 솜씨답지 않게 여유 있는 모습을 현은 쓸쓸하게 바라다 보았다. 그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지만 한 갭이 권하면 맛있게 받아 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남상이는 그 정도의 우정에도 인색했다. 도대체 언제부터 친구는 낡은 족보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 속에서 죽어있는 글씨를 해독했으며 언제부터 우정 대신 그걸로 배신의 날을 갈았을까? 그가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꿈꾸는 동안 친구는 가장 악독한 배신을 벼르고 있었다니. 담배 한 개비를 맛있게 피우고 난 남상이가 다시 한번 찍 하고 침을 뱉었다. 침은 두 갈래로 멀리까지 튀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현도 일어서서 돌아가려는데 남상이는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현은 고분고분 따라갔다. 그러나 이미 끊긴 우정에 어떤 가망을 두고 있진 않았다. 남상이는 미리 싸놓은 현의 책을 내주었다. 그동안에 얼마나 그 집에다 책을 갖다 쌓았던지 그건 혼자서 들 수 없는 무게였다. 남상이는 그걸 말없이 반분했다. 둘이서 그걸 들고 걷고 차 타고 하면서 현의 집까지 이르를 동안 둘은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다. 두 보따리의 책을 문을 따준 운전사에게 인계한 현은 남상이에게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다. 남상이는 으리으리한 돼지우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넌 의사도 될 수 있을 거야. 뒷받침이 좋으니까. 현의 내부에서 맹렬한 완력의 충동이 일었다. 그러나 폭풍 같은 충동에 비해 이미 돌아선 남상이의 모습은 너무도 쓸쓸하고 무력해 보였다. 의사현. 아무리 뇌까려봐도 어색했다. 웃음거리였다. 그는 공허하게 낄낄댔다. 그는 의사 남상이에게 매혹당했었지 의사란 직업 자체를 동경하거나 존경한 게 아니었다. 못난 자식,
못난 새끼. 그는 아직도 남아있는 완력의 충동의 여력으로 그의 방에 있는 몇 가지의 기물을 부수었다. 참고서를 발기발기 찢었다. 그는 그가 만든 난장판의 한가운데 우뚝 서서 그가 입은 배신의 상처가 의외로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 녀석은 언제부터 낡은 족보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 속에서 죽어있는 글씨를 해독했으며 언제부터 우정 대신 그걸로 배신의 날을 갈았을까. 내가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꿈꾸는 동안 녀석은 가장 악독한 배신을 벼르고 있었다니. 생각할수록 치가 떨렸다.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의사 남상이, 의사 남상이. 처녀작은 쓰여지기도 전에 마지막 작품이 되고 말다니. 의사현, 의사현. 그건 과히 좋은 소설의 제목이 아니다. 아무런 영감도 떠오르지 않는다. 의사현. 그건 이미 쓰여지지 않은 나의 소설의 제목이 아니라 나의 운명일 뿐이다 라고 현은 생각했다. 현은 의사 남상이를 떠나서 의사 그 자체를 위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남상이는 안 그랬다. 남상이는 처음부터 자기가 거기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인지 의사라는 직업을 무조건 숭배했었다. 남상이에게 복수하는 길은 남상이가 무조건 숭배하던 게 돼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더 완벽한 복수는 녀석이 뒷받침 없인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지레 포기한 걸 그는 뒷받침 없이 돼주는 거였다. 왜 과외 공부 안 갔니? 살림을 맡아 하고 있는 고모가 저녁 식탁에 나온 현을 보고 물었다. 그만뒀어요. 왜? 시시해서요. 서투른 떡장수 안반만 나무란다더니. 공연히 아버지 걱정시키지 말고 과외 공부 잘 다니는 체 하고 있어. 알았지? 자식 하나 없이 남편은 죽고 시집은 망해 친정살이를 하고 있는 고모는 매사를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 애당초 연불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는지라 귀찮고 까다로운 문제는 딱 질색이었다. 그저 겉으로 무사태평한 것처럼 꾸며 이혼한 오라버니가 집안 걱정 안 하고 마음껏 남봉을 피우는 걸 도와주는 데만 급급했다. 만일 집안 걱정을 하게 했다간 또 정식 결혼을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주부의 자리에서 밀려나 구박되게 친정살이 신세가 될 게 뻔하기 때문이었다. 현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금박을 한 액자 속에 든 사진을 찾아냈다. 신수 좋은 노인이 군복 비슷한 목을 조이는 양복을 입고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들은 벽에 걸려있지 않았지만 장식장 속에 무수한 상패와 기념컵, 우승컵과 함께 버젓이 장식돼 있었다. 이 늙은이가 누구죠? 현은 일부러 불손하게 고모에게 물었다. 버르장머리 없이 그분이 누구시라고 네 따위가 감히 늙은이가 다 뭐냐? 그분은 네 증조 할아버지셔. 나한테는 할아버지가 되시지. 아휴, 참 잘나셨지. 신수도 잘나셨지만 어찌나 위험이 있으신지 어려서도 감히 우러러 뵙지를 못했지. 그분 큰 기침 한 번이면 아들 며느리고 하인들이고 간담이 서늘했으니까. 일제시대 때 남작에다 중추원 참의까지 지내셨으니까 참 가문의 영광이지. 중추원 참이면 얼마나 높은 벼슬인지 넌 아마 모를 거다. 지금의 국회의원? 그까짓 건 저리 가라지. 하긴 그분의 아버님, 그러니까 너한테는 고조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은 더 잘나셨다더라. 그러고 보니 아랫대로 내려오면서 치부는 그런대로 잘하는 것 같다만 인물은 점점 졸아드는 것 같으니 내 한심해서. 그게 다 여자들 때문이야.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는데 이 집은 산소를 잘못 썼는지 어떻게 된 게 들어오는 족족 환양기 있는 며느리만 들어와서 한바탕 풍파를 일으키고 재산이나 축내고 나가니 원. 그럼 할머니도 한양기 있는 여자였겠네? 현은 함부로 입을 놀리는 고모를 약 올려주기 위해 그렇게 이죽댔다. 윤석이? 말이면 다 아는 줄 알아? 고모는 현의 머리에 힘껏 알밤을 먹였지만 현은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 그 후 현은 예비고사엔 붙었지만 대학 입시엔 낙방했다. 그때 이미 그는 과를 이과로 바꿔 다시 공부할 것과 집 나갈 것을 궁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타격을 입지 않았다. 2차 갈 것 없이 재수하렴. 뒷받침은 얼마든지 해줄 테니.
현의 아버지는 덤덤하게 말했다. 고모는 별로 하지도 않은 뒷바라지 공치사를 하면서 한바탕 소동을 피웠지만 주부 자리를 지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걸 현은 알고 있었다. 그때 집안은 현의 불합격 말고 딴 일로도 한창 어수선했다. 따로 살림난 맏형이 가정 불화로 형수와 별거를 하면서 어린 세 딸을 갖다 맡겨놓고 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세 딸 중 막내는 아직 젖먹이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이라곤 서보지도 못한 년이 늙음하게 무슨 팔자로 올망졸망 딸년을 한 바가지나 맞게 됐을꼬. 이렇게 수선을 떨면서 어린 고손들을 애지중지 물고 빨았다가 구박을 했다가 어쩔 줄을 몰랐다. 이런 북새통에 현은 착착 집 나갈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준비라야 돈을 마련하는 거였다. 무일푼으로 집 나가 살 자신은 없었다. 더군다나 재수까지 하면서. 훗날 남상이에게 보여주기 위해 전혀 뒷받침 없이 의사가 돼야 하긴 하지만 속속들이 무일푼일 순 없었다. 우선 목적을 달성하고 볼 일이었다. 방법에 티끌만한 부끄러움이 없고자 지나친 결벽성을 부리다가 정작 목적을 놓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었다. 의사가 된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같은 건 하지 않았다. 의사 남상이엔 꿈이 있었지만 의사 현엔 그게 없었다. 마음 독하게 먹고 어떡하든 추구해야 할 목적일 뿐이었다. 오직 남상이와 대등한 조건에서 의사가 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그는 의사가 돼야 했다. 그런 의미로 의사는 목적이 아니라 차라리 수단인지도 몰랐다. 어느 날 드디어 현은 집을 나왔다. 상당한 금품을 훔쳤지만 그건 정당한 뒷받침이 아니었으므로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남상이한테 책 잡히지 않을 일이면 곧 옳은 일이었다. 집에선 고모가 나서서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허사였다. 이혼한 후 지금은 다시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현의 어머니가 의심을 받았지만 그곳 사정이 전혀 현을 끼고 돌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실상 현의 형제들은 툭하면 집 나가길 잘했다. 현만이 안 그랬지만 이제부터 시작이군 하는 정도로 아버지는 이골이 나 있었다. 집 나간 자식은 돈 떨어지면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나간 후 2년이나 재수해서 기어코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는 사이에 훔친 돈도 바닥나고 가족들에게도 그럭저럭 행방이 알려졌지만 그때는 이미 아르바이트 등으로 자기 나름의 생활 방법을 굳히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집안에서 괴짜 하나 생겨났다고 신기해하며 방관하고 있었다. 고생이야 말할 수 없이 심했다. 그러나 남상이라는 관객을 의식하는 걸로 견딜만 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동안 내 놈은 환경 탓이나 하면서 도배장이나 칠장이 아니지. 그래도 공장의 숙련공쯤이야 돼 있겠지. 늙음하겐 독립투사의 후예답게 수의 노릇쯤 하게 될는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된다. 네가 우러러보는 의사가. 그때 가서 네 놈이 나는 친일파의 자식이기 때문에 의사가 될 수 있었고 네 놈은 애국지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수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어거지를 쓰지 못하도록 나는 너와 똑같은 가난뱅이까지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 자, 똑똑히 봐라. 이렇게 그의 고생은 순전히 남상이라는 숨은 관객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현의 자취방은 시장의 꼬리가 정말 짐승의 꼬리처럼 살짝 꼬부라지면서 소실점에 다다르기 바로 못미처에 있었다. 양옆에 2층 집이 붙어 있어서 그 집은 이 빠진 자국처럼 보였다. 2층 집이라곤 하지만 이 골목이 시장의 꼬리가 되고 나서 방을 송두리째 가게터를 만들어버리고 몸둘 곳을 잃은 식구들을 위해 불법으로 올린 원두막만도 못한 허술하고 위태로운 2층 집이었다. 올라가는 계단도 없이 길에서 곧장 사닥다리를 이용하고 있었다. 사닥다리도 낮 동안 곤두서 있고 밤엔 어디론지 치워졌다. 도둑을 맞을까봐 그렇게 한다는 거였다. 그러니까 사닥다리를 치우는 게 2층 집 식구들의 문단속이었다. 여름이면 사닥다리를 치우고 난 후에도 잠을 못 이루는 2층 집 사람들이 창마다 고개를 내밀었다. 2층 집 창은 마치 아이들 그림 속의 집 창처럼 찌그러진 네모였다. 그 찌그러진 네모 안에서 길게 밖으로 뻗은 사람의 얼굴은 날개가 퇴화한 새의 얼굴처럼 슬프고 절망적으로 무능해 보였다. 그러나 현이 자취하고 있는 집주인 아줌마의 소원은
하루속히 자기 집도 2층을 올려서 지금의 자취방들을 그리로 몰고 아래층은 가게 털을 만들어 새를 놓아 먹는 거였다. 어떤 년은 서방이 있어 2층 집에서 야이다리 치고 그녀는 이렇게 남편 없는 한탕과 2층 집에 대한 시샘을 함께했다. 아닌 게 아니라 원두막만도 못한 난림 2층에 찌그러진 창으로 남아 그쪽은 내려다보고 이쪽은 우러러볼 수밖에 없다는 걸로 그쪽은 야이다리 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너절한 변두리 동네. 새로 생긴 더러운 싸구려 시장이 뒷문 밖으로 꾸역꾸역 꿰져나와 꼬리를 이룬 곳에서도 맨 끄트머리에 사는 인간들에게도 내려다보고 쳐다보는 관계가 있다는 걸 현은 쉽게 냉소할 수 있을 뿐 자기를 그런 관계 속에 놓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는 철저하게 골목 사람처럼 살고 있었지만 철저하게 골목 사람들로부터 초연했다. 그는 골목 사람들이 사는 사정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다. 현은 꼬꼬센터 앞에서 잠깐 멈춰섰다. 골목이 꼬부라지자마자 있어서 마치 매복해 있던 것처럼 언제나 그것은 느닷없이 나타났다. 그는 골목 안 모든 것에 냉담할 수 있었지만 꼬꼬센터에만은 그럴 수가 없었다. 거기서 풍기는 닭비린내와 기름 냄새는 매번 새롭게 그의 비위에 거슬렸다. 그래서 매번 그게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겨지는지도 몰랐다. 꼬꼬센터는 그의 자취집 바로 못 미쳐 아래채의 아래채에 있는 통닭집이었다. 시내에 있는 보통 통닭집하고 달라서 이 집에선 닭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털을 뽑아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어 커다란 불집게로 이리저리 뒤저어 골고루 익혀서 팔았다. 따지고 보면 가장 위생적인 방법이 참을 수 없이 비위생적으로 보였다. 한쪽 벽은 천장까지 닭장이었고 그 속에서 닭 식구들은 온종일 꼬꼬, 꼬꼬댁, 저희 집 상표를 CM송처럼 즐겁게 부르며 모이를 쪼아 먹다. 주인이나 손님 눈에 들면 즉시 목에 비수가 꽂혔다. 닭은 튀겨서만 파는 게 아니라 날것으로도 팔았다. 그러나 아무도 산채로 사가진 않았기 때문에 사륙은 온종일 쉬지 않고 계속됐다. 시장 속에도 닭집은 있었으나 도살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위생 처리된 냉동닭만 팔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닭의 한에서는 피를 보아야 직성이 풀렸다. 힘차게 푸드덕대는 닭의 날개 축지를 잡고 날카로운 비수를 급소에 꽂아 피를 내고 당장 끓는 물에 넣었다 꺼내서 털을 뽑는 걸 눈으로 직접 보는 거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영양과 위생을 보증받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시장 속 닭집은 파리를 날리고 꼬꼬센터는 성업 중이었다. 튀긴 닭도 인기가 있었다. 튀길 땐 통으로 튀기지만 팔 때는 손님이 요구하는 대로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로 토막을 쳐 팔기도 했다. 그래서 꼬꼬센터는 더욱 성업 중으로 보였다. 일편단심 한 가지 목적으로 목돈을 모은 어린이가 그걸로 닭다리를 사서 뜯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반찬 걱정하기가 귀찮아진 젊은 새댁이 끼니 때 접시를 들고 나와 통닭 반쪽을 사가기도 했다. 통닭 내기 화투라도 치고 났는지 우르르 몰려나와 바로 닭장 앞 포마이카 테이블에 둘러앉아 10손가락이 번지르르하게 기름을 묻히고 아귀아귀 닭고기를 먹는 여편네들을 그보다 훨씬 많은 수요의 아이들이 밖에서 침 흘리며 구경할 때도 있었다. 사육하고 사육하고 익히고 먹고 장사하는 일이 너무 협소한 장소 속에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부부가 하는 닭집이었다. 그러나 분업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남편은 닭에서 피를 보는 일만 했다. 그는 그 일을 순식간에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한가하고 무료해 보였다. 아내는 털을 뽑고 기름에 튀기고 값을 흥정해 장사하는 일까지 혼자서 하느라 늘 쩔쩔매고 있었고 매우 힘겨워 보였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일에 각별한 우월감을 갖고 있는 듯 아내가 미처 손이 못 미칠 때 도와주기는커녕 큰 소리로 호통을 치기 일쑤였다. 그가 그 일을 하는 걸 몇 번이라도 눈여겨본 사람이라면 그의 우월감을 마땅히 인정해줘야 했다. 왜냐하면 아내의 일은 아무리 힘겹고 바빠도 누구나 대신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남편의 일만은 아무도 대신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처럼 닭에게 고통을 최소한으로 주고 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의 솜씨는 일품이었다. 현도 그의 솜씨에는 볼 적마다 매료되었다.
현은 코코센터 속의 잔혹한 구도와 비위를 뒤집는 냄새를 혐오했지만 그 앞에선 일단 멈춰서는 버릇이 있었다. 멈춰서서 그는 기대했다. 남자의 얼굴에서 이목구비가 지워진 듯한 무표정과 칼날의 번득임과 한 줄기 핏빛이 일시에 성광처럼 짧게 번득이는 걸 볼 수 있기를. 그것을 볼 때처럼 그가 우정이라는 걸 믿지 않는 데 대한 자신감이 고조되고 팽창될 때도 없었다. 그것은 전율이요, 쾌감이었다. 그러나 오늘 남편은 손님용 포마이카 테이블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다. 아내는 커다란 불집게로 기름가마 속의 통닭을 뒤척이고 있었다. 기름은 온종을 끓어서 콜타르처럼 새까맣고 끈적끈적하게 농축돼 있었다. 닭비린내와 상쾌한 기름 냄새가 현을 참을 수 없게 했다. 그러나 현은 숨 쉬는 걸 절제하며 서 있었다. 남편이 행동을 개시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만화에 열중하고 있는 남편의 얼굴은 기둥서방처럼 해이해 보였다. 아내는 애를 베고 있었다. 월남치마 밑에 배가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부풀어 있었고 어깨로 숨을 쉬고 있었다. 닭장에서 기역자로 꼬부라진 곳,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마주 바라보는 곳에 부부의 살림방이 보였다. 방문 밖에는 찬장이 닭장 모서리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그 방 속에서 부부는 먹고 자고 아이를 만들었을 것이다. 현은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만드는 모습을 상상했다. 남자와 여자는 아무 데서나 아이를 만든다. 아무 데서나. 아무 데서나 똥오줌을 갈기는 것처럼 손톱만큼의 윤리의식도 없이. 빌어먹을. 오빠,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옆방에서 자취하는 영자였다. 영자는 현을 제 맘대로 오빠라고 불렀다. 오빠도 가끔 영양 보충 좀 해. 맨날 바라보고 침만 흘리지 말고. 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현은 영자의 부침성을 좋아하지 않았다. 남이 좋아하건 말건 딸에는 무신경도 질색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들어왔다. 어쭈, 누구도 언제부터 정분 났냐? 가운데 방 여자가 툇마루에 허벅지를 내놓고 앉아 매니큐어로 스타킹을 땜질하다 말고 눈을 찡긋했다. 밤에만 나가는 여자였다. 아우, 오빠 가방 되게 무겁네. 영자가 현의 가방을 쌀가마 부리듯이 거창하게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현은 그녀에게 책가방을 내맡긴 적이 없건만 책가방은 어느 틈에 그녀 손에 있었다. 그녀의 부침성은 그렇게 능란했다. 좋은 때당. 잘해보거라. 땜질을 끝낸 여자가 싸구려 화장품 냄새를 살수차처럼 뿌리며 엉덩이를 휘두르고 출근을 했다. 현이 세수를 끝내자 영자는 수건을 대령하고 서 있었다. 정결한 수건이었으나 현의 것은 아니었다. 현은 그것을 무시하고 바지 주머니에서 꾀지지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고 방문을 열고 가방을 떨어뜨렸다. 영자는 허탕친 수건을 목에 걸고 수도가로 갔다. 뒷모습은 앞으로 볼 때보다 훨씬 작고 어려 보였다. 현은 영자를 깔아뭉개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욕정은 아니었다. 영자는 현에게 자주 방해가 되고 있었다. 현은 지금 빨리 저녁을 지어 먹어야 했다. 시장도 했지만 오늘 밤에 해치워야 할 공부가 태산 같았다. 병리학, 양리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예방의학, 그 중에도 가장 범위가 방대한 병리학 시험까지도 닷새밖에 안 남았다. 닷새 밤을 꼬박 세워도 시원찮은 판에 사흘은 아르바이트에 빼앗겨야 한다. 그 돌대가리들은 도무지 인정머리가 없다. 저희들 생각만 한다. 대학 입시를 한 달 앞에 두고 총정리를 해달란다. 총정리를 남더러 해달라는 돌대가리들이 붙을 리가 없다. 현은 자기가 맡고 있는 고3짜리들이 붙을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 붙으면 유행이다 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총정리를 끝내주고 받을 돈에 대한 기대는 굴뚝 같다. 병리학 시험을 앞둔 닷새 중 사흘이란 살점을 베어주는 것처럼 아깝지만 그 끝에 돈이 매달려 있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현은 조급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후딱 해치워야 할 저녁밥 짓기를 못하고 있었다. 영자가 신바람이 나서 제가 다 해줄 것처럼 날칠 게 뻔했기 때문이다. 먹고 들어온 척하고 있다가 밤중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런 일은 자주 있었다. 밥을 하려도, 연탄을 갈려도, 빨래를 하려도 영자의 눈치를 보다 보니 매사를 영자에게 방해받고 있는 것처럼 미리 짜증부터 났다. 영자가 수건질을 하면서 다가왔다. 조망만한 작은 얼굴이 정결하고 예쁘장했다. 오빤 사람의 뱃속이랑 가슴속이랑 다 열어봤겠네? 영자가 심각하게 물었다. 그녀가 현이 의과대학생이란 걸 안 건 최근의 일이다. 그런데도 그걸 물어보기 위해 최대한으로 인내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만하면 참을성이 아주 없는 편은 아니었다. 이 동네 사람은 누구나 그가 의사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면 당장 그것부터 알고 싶어 했다. 그가 해보라는 걸 정말 해보았는가에 대해. 다행스럽게도 의학 공부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영자도 마찬가지였다. 가장 단순하고 통속적인 호기심으로 가뜩이나 작은 얼굴이 어린애처럼 천진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럼? 그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열다니. 가슴에도 배에도 문은 없다. 칼이 있을 뿐이다. 메스가. 포르말린의 절은 인체에 최초로 닿을 때 사람은 죽어서도 얼마나 완강하게 항거하는 걸까. 인생의 뒤안길만 살다가 거러지처럼 객사한 인간도 일단 시체가 되면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위위를 갖추고 산 사람을 압도할 수가 있어진다. 죽은 사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사람들은 흔히 미신이라고 한다. 그러더라도 모든 판단에 미신이 서리는 걸 가장 경계해야 할 의사 지망생에게 최초로 맞닥뜨린 장애가 미신적인 공포였다는 걸 현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본과로 진학하고 나서의 1학기, 해부학 실습 기간은 그에게 악몽의 시간이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한 짓은 아니었다. 오로지 남상이에게 보이기 위해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결심은 매일매일 파탄에 직면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파국을 면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고 진급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남상이라는 관객 때문이었다. 남상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관객은 지금 어디 있는 것일까? 그는 가끔 단 하나의 보이지 않는 관객을 그리워하면서 증오했다. 만나면 얼싸안고 욕하고 그리고 죽여버릴 것처럼. 가끔은 남상이를 빼고 순수하게 의역과 대결한 적도 있긴 있었다. 그래봤댔자 그게 그에게 맞지 않는다는 게 좀 더 명확해질 뿐이었다. 인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 아니 수많은 껍질 중에서 최초의 껍질인 표피를 벗겼을 때만 해도 그랬다. 그가 거기서 만난 건 신경이었다. 가장 말초의 신경은 박피한 내측에 묻어날 만큼 섬세했지만 신경줄 자체는 현악기의 줄처럼 정결하고 질기고 민감한 느낌으로 반짝거리고 있었다. 그때까지 그에게 신경이란 추상명사였다. 그러나 표피 바로 밑에 제일 먼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게 신경이었다. 신경이 추상명사가 아닌 게 마치 그에게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을 문학성을 아주 잃게 되는 일처럼 허전했다. 그건 기이하고 착잡한 느낌이었다. 메스가 인간의 껍질을 한 거풀 두 거풀 벗기면서 조금씩 심층으로 들어감에 따라 그의 회의도 깊어졌다. 나는 결코 이런 방법으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한 건 아니었건만, 이런 방법으로 인간의 심층에 다다르고자 한 건 아니었건만, 그는 매일매일 망설임을 남용했다. 그러나 어떻든 그는 그 고비를 넘겼다. 다시는 그런 고비가 없으리라. 물론 의사 아닌 게 될 기회도. 별거 다 구경했겠네, 오빤? 그 말을 영자는 마치 촌계집애가 서울 구경하고 온 동기간한테 하듯이 했다. 그럼? 현은 일부러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대답했다. 장난기 비슷한 거긴 했지만 꽤 따뜻한 마음으로 소녀의 응석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음도 봤어? 마음? 현은 눈살을 찌푸리고 냉담해졌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변덕이 심했다. 현은 특히 이런 말장난으로 순진한 척하는 계집애는 질색이었다. 여대생 중에도 순진은커녕 음탕하기조차 한 계집애가 가끔 이런 아양 아닌 순진을 떠는 걸 겪은 일이 있다. 어머머, 키스는 안 돼요. 임신할까 봐서요. 나도 다 안단 말이에요. 키스하면 임신하고 아기는 배꼽으로 나오는 것쯤.
이런 백치 같은 술수를 써 자기의 순진성을 과시하려는 계집애가 없지 않아 있는 법이다. 그래요. 마음말이에요. 영자는 눈치도 없이 더욱 열심스럽고 공손해졌다. 샅샅이 뒤졌지만 못 봤어. 현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샅샅이? 오빠가 괴물 같다. 이번에 영자가 눈살을 찌푸리고 중얼거렸다. 괴물? 너 말 한 번 마음에 들게 했다. 현은 아직도 찡그리고 있는 영자의 볼을 가볍게 꼬집어주고 낄낄댔다. 그러자 영자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우울하고 멍한 얼굴을 하고 중얼거렸다. 하긴. 우주인도 하느님을 못 만났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못 만났으니까 하느님은 없다고 한 우주인도 있고 못 만났으니까 더욱 있다고 한 우주인도 있어. 중요한 건 그거야. 나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오빠가 오늘처럼 말 많이 하는 거 나 처음 봤다. 영자가 활짝 웃었다. 한쪽 볼에 보조개가 패고 입이 작고 코는 오똑하나 콧날이 서지 않은 어딘지 한물간 구식으로 귀여운 얼굴이었다. 현은 속으로 쬐그만 계집애가 제법 사람을 갖고 논다고 생각하며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려 든다. 저녁밥 짓지 않을래? 먹고 왔어. 끼니 때마다 그래도 밥을 지어 먹어야지. 그게 귀찮다고 라면이나 빵 같은 걸로 때우면 못 써. 몸 버려. 쌀 내놔. 우리 밥에 얹혀줄게. 아르바이트 하는 집에서 잘 먹고 왔어. 진수성찬으로. 제발 마누라 같이 굴지 마. 쬐그만 게. 현우 영자보다도 뱃속에서 나는 쪼르륵 소리를 윽박질러야 했기 때문에 버럭 화를 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현은 자취방을 구할 적마다 싸구려 방이어야 했고 또 곧 죽어도 독방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의 방은 누추하고도 비좁았다. 누우면 관속 같았다. 좀 나은 방을 못 구할 것도 없었다. 입주를 원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있었고 자취를 같이 하는 친구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남상이 아닌 새로운 사람과 같은 방을 쓸 자신이 없었다. 남상이에 대한 우정은 칼로 끄는 것처럼 단숨에 청산할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직도 남상이에 대한 정조관념 비슷한 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가장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정조를 지키는 과부가 망부에 대한 정이 극진해서이기보다는 새로운 채취, 새로운 버릇, 새로운 성질에 대한 막연한 거부 반응 때문인 것과 비슷한 건지도 몰랐다. 그는 쓰림배를 움켜잡고 곧장 시험 공부로 들어가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병리학책에 가뜩이나 벅찬 부피가 남은 닷새에 훑을 걸 자기만 이틀에 훑어야 한다는 불공평으로 해서 태산 같은 높이로 그를 압도했다. 이게 도대체 어쩌자는 고생이람. 아, 남상이라는 관객만 없다면 나의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것이 될 수 있었을까. 현은 그가 오기로 버린 생활에 대해 문득문득 이렇게 연연했다. 지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내 방은 양실도 온돌방도 비어있다. 내가 떠났을 때 모습 그대로 때 맞추어 도배까지 하지. 아버지는 말씀은 안 하셔도 너를 기다리고 계셔. 가끔 학교로 찾아오는 고모는 이런 감언이설로 그를 꼬였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안락한 장소가 있다는 건 그의 고생을 위해서는 해악이었다. 그의 고생은 늘 불안정했고 성실치 못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의 집 아버지의 서재의 장식장 속에 장식돼 있던 증조 할아버지 사진을 생각했다. 그 사진은 금박한 액자 속에 들어있었고 가슴엔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다. 요즘 같은 천연색 사진이라면 아마 가슴은 금빛도 찬란했으리라. 장난감 훈장이 아닌 진짜 훈장을 단 할아버지. 얼마나 좋으냐 말이다. 그동안 남상이 증조 할아버지는 중국 대륙을 헤매다 가끔 국경을 넘고 도둑놈처럼 몰래 자기 집 담장을 침범해서 아내가 푼파리에서 모아놓은 푼돈을 빼앗고 대신 자신의 씨나 뿌리고 동트기 전에 다시 담장을 넘어 표표히 사라졌다고 한들 그게 어쨌다는 걸까. 고조 할아버지는 사진을 안 남겼다. 그러나 그의 위풍은 상상하고도 남는다. 남상이 말이 아니더라도 증조 할아버지의 훈장과 그 귀골스러운 풍채로 보아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관복을 입고 조석으로 임금님을 뵐 수 있는 신분이었겠지. 아니,
제일 먼저 양복이라는 걸 입었을지도 몰라. 사모관대하고 매국을 모의했다고 생각하는 이보단 양복 입고 그걸 했다고 생각하는 쪽이 훨씬 자연스러우니까. 그동안 녀석의 고조할아버지는 뭐 동학꾼이었다고? 역사책 속의 동학은 제법 그럴듯하다. 그러나 녀석의 고조할아버지야 우민에 불과했을 것이다. 아니, 효수까지 당했다면 우민 중에서 제법 폭도였을지도 모른다. 동학에 철학이나 이념이 있었다면 교주나 극소수의 교주 주변 인물들의 것이었을 테고 우민의 몫은 배고픔과 누적된 불만과 원한이 전부였을 것이다. 그런 건 지금도 있다. 어느 시대에고 있다. 다만 교주를 못 만났을 뿐이다. 도화선을 못 만났을 뿐이다. 우민은 자자손손 우민일 뿐이다. 녀석의 할아버지가 정년퇴직한 수의일 뿐이고 아버지는 일이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은 도배장이고 어머니는 허구한 날 잣을 까는 게 뭐 독립투사의 후예이기 때문이라고? 웃기지 마라 남상아. 우민은 죽어서도 우민을 남겼을 뿐이야. 우리 조상이 사모관대하고 조석으로 임금님을 보필하다가 어느 날 양복 입고 임금님을 팔아 자기 자식의 훈장을 사고 그 자식은 그 훈장을 팔아 다음 대의 관직을 사고 다음 대는 그 관직을 팔아 그 다음 대에 부를 남겨주었듯이 말이야. 나 역시 그 부를 물려받아 안락하고 우아한 생활에다 자선을 양념처럼 곁들여가며 사는 게 보장되어 있었지. 남상이 네 녀석이 감히 거기다 메스를 대서 해부하고 그 속을 샅샅이 뒤져 위전자까지 찾아내어 거기 현미경을 들이대지만 않았더라면 말이야. 사람의 추악한 내장도 겹겹의 껍질로 싸고 싸서 맨 나중 가장 아름다운 표피로 단장해 놓았듯이 사람의 족보도 마찬가지야. 사람은 누구나 표피로 행세하지 내장으로 행세하진 않아. 그건 사람의 권리야. 감히 그 표피를 열고 그 속의 핏줄과 신경줄과 근육의 결과, 골격과 오장육부의 형태와 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건 극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야. 남상이 넌 그걸 하겠다고 했어. 나는 그런 너를 좋아했고 남상이 네가 그런 방법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우민의 신세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은 참으로 기특했다. 차라리 아름다웠지. 네가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옆에서 나는 의사 지바고를 읽고 패스트를 읽고 그리고 너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구상했었지. 제목은 의사 남상이. 그때 너와 나는 얼마나 충족되고 행복했었니. 너 자신을 위해서도 나의 소설을 위해서도 너는 좋은 의사가 되어야 했다. 그런데 미친놈. 너는 느닷없이 환장을 한 것처럼 남의 집 족보에 표피를 벗기고 그 내장을 드러냈어. 아니야. 그건 내장 중에도 하필 똥집이었어. 미친놈. 그때부터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고 만 거야. 네 놈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게 되다니. 이런 바꿔치기가 졸지에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 하긴 판사가 되려다 교사가 되기도 하고 실업가가 되려다 은행가가 되기도 하고 기술자가 되려다 장사꾼이 되기도 하지. 바꿔치기는 도처에서 성행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런 일로 별로 더 행복해지거나 더 불행해지지 않아. 어떤 일도 이 일처럼 까다롭게 사람을 선택하지는 않거든. 넌 이 일을 선택받았지만 난 아니야. 이 일로 하여 내 일생은 송두리째 저주받았어. 나는 이 일이 지겨워. 너무 어렵고 너무 길어. 어렵거든 길지나 말든지 길면 어렵지나 말든지 이놈의 건 어떻게 된 게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있어. 게다가 난 이 일 때문에 2년이나 재수를 했다. 대학 졸업하고 요행, 방위로 빠졌더라면 제대하고 장가까지 들었을 나이에 아직도 본과 2학년이다. 이놈의 건 또 졸업만 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넘어야 할 고비가 더 많다. 갈수록 앞길이 트이고 뭐가 보이는 게 아니라 갈수록 첩첩이 암담한 게 이 일이다. 남상이, 넌 아직도 보고 있니? 아직도 나의 관객이니? 아직도 보고 있구나? 미친놈. 네가 지켜보고 있는 한 나는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겠구나. 현은 병리학 시험 중 이번 학기 시험 범위인 세균 감염성 질환, 순환기 이상, 면역성 질환, 종양 중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떼지 못했고 또 앞으로 남은 닷새 중에서 옹글개는 이틀밖에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의에 시달리느라 도무지 공부가 되지 않는다.